안녕하십니까. 차장 양수입니다. 오늘 4월 7일 수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4시 45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 최소한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하지만 자, 우리의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킬 만큼 시원스럽게 올라가는 장면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죠. 자, 말 그대로 굼뜬 굼벵이 장세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같은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현재 장세가 좀 답답한 그런 장세로 느껴지기도 하죠. 한데 이종과 관련돼서는 우리는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탄력적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아주 많이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당장 이번 주 후반부터도 미국의 FOMC 의사락 발표 등 주요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늦어도 5월 초 특히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지수 왜곡 현상이 해소되면 외국인들이 보다 노골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모멘텀도 있거든요. 그러한 모멘텀을 바탕으로 해서 그 기간 동안에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또 기대가 된다는 건데요. 어쨌든 오늘 아침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더라도 그래요. 현재 일단 좋게는 나왔지만 예상 이상의 깜짝 실적이 나온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실적은 이제 2분기부터도 당장 크게 개선될 소지가 높고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아지는 구조로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런 흐름상에서도 일단 우리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며 그 흐름을 유도할 주체는 당연히 삼성전자가 되겠죠. 오늘 비록 삼성전자가 차트에서 보듯이 오늘 약 400원 정도 밀렸습니다. 실적과 관련돼서 본다면 그 실적이 호실적인 만큼 호조로 작용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 하는 점에서 약간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의 반응은 조금 실망스러운 측면이 있죠. 하지만 크게 보면 현재 실망할 필요는 없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먼저 제목부터 제시를 해드릴 건데요. 일단 이와 같이 좀 답답하게 움직이는 굼벵이 장세의 원인이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혁파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어떤 것들이 대기하고 있는지, 그 시기는 또 언제인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좀 있겠고요. 두 번째, 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죠. LG전자의 잠정 실적, 1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LG전자는 그야말로 깜짝 실적이었는데, 자, LG전자도 잠깐 차트 볼까요? LG전자도 오늘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호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실적이 무의미한 것은 전혀 아니죠. 그 반대입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는 것이죠. 그 포인트를 파악하고 있으면 자신감을 갖게 되실 겁니다. LG전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LG전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히려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점에서 삼성전자든 또는 LG전자든 매수해야 된다 하는 건데, 물론 가장 중요한 종목, 가장 비중을 많이 둬야 되는 장기 투자, 정석 투자 종목은 누가 뭐래도 삼성전자가 되겠습니다만은. 자, 그리고 세 번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메리츠 증권에서의 리포트가 나왔죠. 그거를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물론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역시 지수 따라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무천원 만에 의미 있는 리포트가 나왔기에 그 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를 100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설정해 놨던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정도 수준의 목표 가격이죠. 12개월 선행입니다. 금년 내 그 정도까지 간다 하는 그런 정도의 목표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순서에 맞춰서 이슈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간밤에 미국 증시는 숨 돌리기 조정에 나왔는데, 그동안 올라간 것에 비해서는 큰 폭의 조정까지는 아니었었죠. 강세장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올라갈 때는 가파르게 올라가고, 조정을 받을 때는 아주 얕게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현재 미국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는 점에서, 지금 현재는 적어도 미국 시장은 상당히 강한 강세장이 만들어지고 있고 유지되고 있고 계속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과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게 고무적입니다. 미국의 국채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가 1.6560% 정도로 꽤 많이 그 전날에 비해서 내려왔습니다. 6.4 베이스 포인트 정도가 내려갔다는 건데, 0.064% 포인트만큼 내려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폭은 꽤 큰 폭이에요. 하루에 등락폭이 1 내지 2 베이스 포인트 정도인데, 거기에 거의 5배 이상의 폭으로 크게 내려왔다는 것.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현재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대략적으로 1.5 내지 1.7 그런 정도 수준, 매우 정상적인 수준의 금리라고 말씀드렸죠. 그 정도 수준에서 안정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글로벌 자금, 특히 미국계 자금의 이머징 마켓에 대한 투자 비중이 조금 더 커질 소지가 높다는 것이고, 그것은 국내 투자 심리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흐름과 궤적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DXY, 이거는 달러 인덱스죠. 달러 인덱스가 또 내려갔습니다. 0.3% 내려가서 92.32 정도 수준,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런 정도 수준까지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오늘 1116원 정도 수준으로까지 내려갔어요. 잠깐 차트를 보시도록 하죠.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 원달러 일봉 차트가 나가고 있죠. 오른쪽 끝에 작게 표시가 돼서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내려간다는 것은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만큼 달러보다는 원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이고요. 원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외국인들이 금융시장 전체에서도 그렇지만 증권시장에 계속 현재 유입할 수 있는, 들어올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 요인이 된다는 뜻이죠. 그런 관점에서 증시로 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 현상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전반적인 추세, 특히 미국이 아주 강력한 경기 부양책과 또 상당히 탄탄한 확장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바, 추세적으로 봤을 때 원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내려갈 소지가 상당히 높고, 심지어는 1,000원 근처 또는 현재 궁극적으로는 1,000원이 깨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에서, 이 흐름은 추세적으로 이어질 소지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만큼 외국인들은 추세적으로 환차익이 생길 기회가 생기니까 글로벌 인덱스 펀드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아마 1년 내내 그렇게 될 소지가 높습니다. 외국인들이 순매수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그런 단서로 원달러 환율 추이를 봐야 된다 하는 건데, 일단 출발이 괜찮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의 일각에서
거품론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시각은 아니고 일각에서 그렇게 그런 문제점을 제기한다는 건데 우리가 자, 그 점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겠지만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일단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지금 현재 미국의 좀 경제 상황을 보며 과도한 돈풀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연준은 그것을 방관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반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일단 그 결론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런 면이 있지만 당장 그 문제가 크지는 않다. 이런 정도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닥터 둠이라고 알려져 있는 뉴욕대 루비니 교수가 또 한마디 했어요. 지금 미국의 경제 전반에 걸쳐 특히 증시는 거품이 만연돼 있다. 조만간에 큰 사고가 터진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것도 결론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리는 있지만 이 양반의 그 경계론 또는 비관론은 사실 10년 내내 그 전부터 마치 인디안 교주처럼 뭔가 잘못됐다, 뭔가 문제 있다, 터진다 이런 얘기를 10년 내내 떠들었던 사람입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그렇게 양치기 소년처럼 거짓말만 하는 실제 양이 나왔을 때 실제 늑대가 나왔을 때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문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그 사람의 말은 그렇게까지 유효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알고만 있는 정도로만 그렇게 파악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와 약간 연관되어 있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미국의 현재 IB 인베스트먼트 은행입니다. 투자 은행 중에 하나인 로스캐피탈에서 자, 테슬라에 대해서 또 한마디 했죠. 그전에 JP 모간 체이스에서도 한번 그 테슬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언급한 바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또 로스캐피탈입니다. 자, 테슬라의 12개월 목표 주가를 150달러, 현재 주가가 690달러, 근 700달러 근처에 있거든요. 현재 주가의 25%도 안 됩니다. 계산을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25%가 안 되는 대략적으로 한 24% 정도 되겠네요. 24%. 그 정도 수준으로 아주 혹평을 좀 했다는 것이죠. 일단 그 이유는 뭐 호실적, 좋은 실적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 부분은 이미 주가에 먼저 반영돼 있고 중국과 인도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그 시장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자동차 산업 전반에 걸쳐서 특히 생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테슬라의 그 위상은 그 산업의 선도 주자가 아닌 마이너 플레이어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결국 전기차 시장도 마찬가지고 전기차 시장이 많은 업체들이 참가할수록 즉 테슬라의 시장 선도 시장을 선점한 그 효과는 반감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지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시가총액이 너무 높아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6,600억 달러 수준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삼성전자의 1.5배 이상 수준이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과 유럽의 전체 자동차 업체들의 시가총액을 다 합친 정도 수준입니다. 생산력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전체 생산력의 0.5%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테슬라 이런 정도 시가총액을 대우받는 것은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지적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FSD는 Full Self Driving, 즉 현재 완전 자율주행입니다. 완전 자율주행 및 그와 연관된 로보택시 등에 관련된 사고와 관련된 선도 기술 및 시장 지배력 같은 가치는 불확실하다는 것이죠. 또 그때쯤 돼서는 또 다른 업체들도 진출할 것이기에 현재의 지배력은 상당히 약화될 소지가 상당히 크다 하는 것이고 또 완전 자율주행까지 가기 위해서는 또 많은 제도적인 그런 장애물들이 놓여 있는 상태라서 더욱더 불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이렇게 과대평가를 받고 있다는 건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그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좀 있었죠. 그래서 현재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만약 테슬라 갖고 계신 분들은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좀 곤란합니다. 단기 매매 차원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그래서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오히려 우리는
현대차에 초점을 맞추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죠. 현대차가 좋습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 그 다음 기회에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그 전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을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건데요. 주변 증시는 지금 현재 약간 혼조스럽죠. 나스닥 선물은 장중에 보합권에다가 좀 약간 올라왔네요. 그리고 주변에 일본 증시가 연이틀 조정을 받았고요. 중국 증시도 좀 현재 약합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조금 엇갈리는 그런 모습인데 뭐 크게 나쁠 것은 없는 상황이다 하는 것이고요. 자, 중요한 것은 자, 아무래도 수급이 되겠죠. 자, 외국인들이 오늘도 순매수입니다. 현재 3,267억. 5거래일 연속 순매수이고요. 5거래일 연속 순매수. 자, 그리고 지금 뭡니까? 5거래일 연속 순매수는 5개월 만에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만큼 뭔가 수급 기반, 수급 구조가 바뀌고 있다 하는 것, 외국인들이 컴백하고 있다 하는 것의 한 면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오늘 기관들이 또 매도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순매도다 하는 건데 기관들 매도를 보면 금융투자 매도보다는 연기금 매도가 자, 오늘까지 14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건데 이것도 좀 변화될 소지가 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들이 뚜렷한 어떤 포지션을 취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직까지는 투자 심리가 충분히 지금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 눈치를 보고 금리 기타 등등의 악재 등의 눈치를 보면서 그래서 갈팡질팡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분도 현재 해소가 된다는 건데 오히려 일반 개인들이 너무 뜨겁게 시장에 제시하는 경우가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과 같이 눈치를 보는 상황이 더 좋은 그런 상황이다 하는 점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이시스인데요. 이게 이제 문제가 좀 된다는 것이죠. 시장 상황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 베이시스, 역베이시스 이제 마이너스입니다. 계속해서 어제보다도 더 마이너스 방향으로 확대가 되면서 지금 마이너스 1.20입니다. 그렇게 됐거든요. 자, 내일이 그 옵션 만기죠. 옵션 만기와 관련돼서 단기적으로 반응한 결과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당장은 그만큼 시장 지수가 좀 왜곡돼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옵니다. 프로그램 매도가 오늘도 프로그램 매도가 얼마 나왔나요? 대략 2,200억 정도. 사실 이 정도의 규모가 아주 시장에 부담을 주는 정도의 규모도 아니고 새삼스러운 것도 또한 아닙니다. 계속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데 하지만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이 프로그램 매도는 발목을 좀 붙잡는 그런 장애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풀려야 그래야 이제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간다는 것이고 또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때 자, 우리의 주인공인 삼성전자가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세가 펼쳐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 점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시장 전반에 걸쳐서도 이 점은 매우 중요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다른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속 관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 1부 말씀드린 거고 제 두 번째 주제 군뱅이 장세. 군뱅이 장세가 펼쳐지는 거 이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굼뜬 장세가 지속되는지 미국 시장하고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정도로 우리가 좀 약한 측면이 좀 있다는 건데 특별히 어떤 펀더멘탈 요인 때문에 그런 것이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미국의 펀더멘탈 측면에서 IMF에서 글로벌 성장률 5.5%에서 6%로 0.5%포인트만큼 상향 조정했고 한국도 3.1에서 3.6으로 0.5%포인트만큼
상향 조정했다는 것에서 또 미국뿐만 아니고 중국도 특히 우리나라도 작년 동기 대비 금년 1사분기 영업이익 신장률이 무려 70%가 넘어갈 정도로 상당히 기업 실적 부분도 좋습니다. 시장 전체의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이런 정도로 갑작스럽게 특히 작년 1사분기라고 한다면 그 코로나 사태가 본격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주기 전입니다. 기저 효과가 아주 크지는 않은 그런 상태이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도 거의 70% 이상 현재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성적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성적에 비해서는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맥을 못 추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도 그렇고, 자,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현재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던 당사자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어찌됐든 지금 현재 경기 상황은 좋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 V자 회복세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까지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있지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최소 9개월, 즉 금년 연말까지 지속된다, 이런 전망을 좀 내놓고 있다는 것도 일단 펀더멘털이 좋다는 뜻이고요. 또 심리적인 요인도 좀 있죠. 현재 미국의 국채금리와 관련된 우려가 아직은 남아있는 것이고, 또 경기 회복이 너무 가파르고 해서 과속 우려가 있는 데다가 그에 따라서 뭐 금리뿐만이 아니라 인플레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시각, 전통적인 시각에서는 그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조기 긴축을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남아 있어서 아직은 시장 참가자 각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원인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수급이 가장 큰 배경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5거래일 연속 순매수, 3월 26일 날입니다. 약 2주 정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월 26일 날 이후 9거래일 동안 약 2조 6천억 정도를 순매수했는데 그 규모가 아주 큰 정도까지는 아니죠. 현재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순매수한다라고 했을 때는 일평균 4천억 내지 5천억 정도를 순매수하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는 3천억 정도로서 약간 미흡한 정도이며, 또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도 꽤 많긴 많아요. 1조 넘게 순매수했거든요. 2조 6천억 중 삼성전자의 매수가 1조 정도로 한다면 대략 전체 외국인 매수의 40%에 근접할 정도로, 거기 우선주까지 포함되면 40%가 넘어갈 겁니다. 본주만 따져서도 외국인 매수의 40% 정도를 삼성전자에 집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주가도 또 종합지수도 탄력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외국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상당히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초대규모로 매수할 수 있는 현재 해칭 수단, 특히 뭡니까? 인덱스 펀드 등 지수와 관련된 펀드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려면 해칭 수단이 주어져야 되는데 지금 공매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일단 외국인 매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기관들이 현재 매수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 지금 현재 금융투자는 단타만 하고 있고요. 또 보험이나 투신은, 특히 투신 같은 경우는 계속 환매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이며, 연기금은 필연적으로 비중 조절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지수가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하는 이른바 쌍끌이 매수를 해야 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아니죠. 지수 왜곡 현상 때문에 말이죠. 자, 그래서 현재 펀더멘탈 요인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죠. 그런 문제 때문에 탄력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심리적인 요인 또는 더 크게는 수급과 관련된 그런 문제 때문에 단기적이고 그리고 근본 외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니 이런 정도라면 충분히 참을만 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변화가 생길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 내일 당장 내일 목요일 날은 옵션 만기고요. 옵션 만기와 관련돼서도 변화가 있을 수가 있고요. 긍정적인 변화가 되겠죠. 그리고 4월 9일 날 내일 모레 미국 시장 날짜입니다. 미국 시장 날짜로 4월 9일 날 FOMC 미국 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이 발표가 되는데요. 그와 관련돼서 보다 이머징 마켓 내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소지가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높아진다 이렇게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4월 20일 날이 삼성전자 배당 지급일이죠. 아마 그 배당 지급을 할 때 실제 그 받은 배당의 상당 부분이 재투자될 소지가 높다라고 이제 예상이 됩니다. 전체 배당을 받는 배당 총액은 11조 4천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3분의 1 정도 최소한 3분의 1 정도는 재투자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최소한 한 4조 원 가깝게 재투자될 수 있는 즉 삼성전자를 더 비중을 늘리는 재원이 된다는 관점에서 이 부분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그리고 4월 9일 날 이것도 있죠. 현재 국민연금의 기금운용회에서 지금 SAA입니다. SAA 전략적 자산 배분과 관련된 지금 국내 주식 투자 비중에 대한 지금 뭡니까? 그 기준 이탈 범위를 기존 2%에서 3.5% 늘릴지 여부를 결정한단 말이죠. 만약에 결정된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되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이건 4월 9일 당일날 상황을 이제 봐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뭐 지금 당장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시장 기대대로 통과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국민연금이 매도를 일단 중단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 그 부분도 상당히 큰 모멘텀이 될 것으로. 자, 금년 들어 국민연금이 16조를 순매도를 했고요. 그 중에 3분의 1에 삼성전자 매도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부담이 됐던 건데 국민연금 부담을 덜게 되면 상당한 모멘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점 지켜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현재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보시도록 하죠. 지금 삼성전자 실적인데요. 일단 그 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레포트 내용 핵심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올려놓고요.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보면 이 자료가 이게 아닌데 네, 이게 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메리츠증권 자료인데요. 12개월 선행 목표 주가를 일단 100만 원을 제시를 했고요. 그 배경 중에 핵심이 되는 것을 이거를 제시했습니다. 2021년 금년 하반기, 2기는 하반기입니다. 하반기에 하반기쯤 되면 제3공장이 풀 가동이 될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 3, 4개월 전, 즉 2020년 말 12월 달 그 당시 가동률이 한 절반 정도 되는 50% 정도였다는 건데 지금은 조금씩 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수주는 잔뜩 받아놨으니까 하반기 들어서는 그 제3공장마저도 풀 가동되는 그런 체제가 된다는 건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현재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지만 보다 탄력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하는 점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작년에 활발했던 수주가 지금 단절돼 있죠. 수주와 관련된 뉴스는 최근 들어 거의 잠적해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수주를 받을 수 없을 만큼 이미 캐파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4공장이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에 완공되고요. 그때부터 그 해부터 상업적 생산이 가능하다, 양산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023년이면 약 2년 정도 남았는데 아마도 금년 하반기 때부터 제4공장의 캐파가 어마어마합니다. 25만 6천 리터짜리입니다. 세계 최대 공장이죠. 제4공장의 2023년 가동을 위한 선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 수주를 받을 때마다 모멘텀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일단 현재 1분기 실적 아직 발표가 안 됐죠. 예상을 해보면 약 900억 정도, 904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네요. 작년 동기 대비 44%인데 사실은 900억 정도는 작년 분기 평균 정도 수준 됩니다. 놀라울 정도의 실적까지는 아니다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하반기 현재 그 분기가 지날수록 2분기, 3분기, 4분기 될수록 실적은 더 좋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2021년도 금년 토탈 영업이익 규모는 4,234억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대비 약 45% 정도 신장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재밌는 것은 12개월 선행 실적 기준 EPS 주당 순이익입니다. 63,0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현재 주가가 약 75만 원대, 76만 원대죠. 를 적용시키면 현재 PER이 무려 121배고요. 만약에 100만 원까지 올라가면 PER은 더 올라가겠죠. 10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150배? 155배 정도 되겠네요. 155배. 지금 셀트리온의 PER이 75배입니다. 아마도 실적에 나오는 업체들 중 실적에 나오는 바이오 업체 중 아마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장 PER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심지어 셀트리온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추천하는 이유는 그만큼 실적 성장성이 상당히 높고 또 무한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며 더군다나 삼성그룹이 배경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이기도 하고 신뢰성도 상당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만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라는 거고 우리는 역시 계속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것조차 하지 말고 장기 투자 관점에서 계속 매수 보유해야 된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중과 관련돼서는 각계 자기의 여건의 성향 등을 감안해서 적절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 어제도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이왕 얘기가 된 김에 삼성전자 차트를 올려놓고 말씀드려야 되겠죠. 자, 주가는 그래요. 삼성전자 주가 오른쪽 하단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원스럽게 올라가는 정도까지는 아니 실적이 좋았단 말이죠. 매출은 그렇다 치고요. 지금 영업이익 규모가 영업이익이 9조 3천억 정도인데 작년 동기 대비 44.2% 신장한 결과입니다. 상당히 좋은 성적이죠. 하지만 매출은 예상보다 상회했다 치더라도 영업이익 규모는 글로벌 IB가 글로벌 증권사에서 현재 예측했던 그 수준과 거의 일치합니다. 국내에서는 8조 9천억 정도를 예측했던 것 같은데요. 국내 증권사보다도 외국계 증권사가 훨씬 더 잘 예측을 분석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권사에서 예측했던 그 정도 수준으로 부합해서 나왔다는 건데 어쨌든 시장 컨센서스에 비해서 좋게 나온 것만큼은 분명한데 하지만 깜짝 실적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는 것 이라는 것이죠. 분배 실적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KTB 증권에서 예측한 건데요. 분배 실적까지 발표되지는 않았죠. 분배 실적은 월 말에
현재 제시가 됩니다. 발표가 됩니다. 자, IM 부분이 있죠. IM 부분은 스마트폰 부분입니다. 무려 4조 5천억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을 하고 있는데, 작년 분기당 평균이 2조 8천억 정도, 그 정도도 상당히 좋게 나온 겁니다. 보통 평년 같은 경우에 한 2조 내지 2조 5천억 정도, 그 정도 나오거든요. 작년에 2조 8천억 나왔으니까 분기당 굉장히 좋게 나왔더라고. 또 갤럭시 S 시리즈의 효과가 컸다 이렇게 보는 건 그보다 훨씬 좋게 무려 50%나 신장한 4.5조 ASP가 올라가고, 또 화웨이의 제재에 따른 효과도 좀 있겠죠. 그런 거 어쨌든 이것도 상당히 큰 변화고, 이러한 흐름은 대세적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폼 팩터도 좀 있고 폴더블 폰 같은 그런 효과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개별 종목에서 제가 MCNX를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죠. MCNX 오늘 약간 조정받았네요. MCNX 조정받았네요. 한 5만 5천 원대 정도라면 타이밍을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이 한번 당연히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DS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반도체, 하나는 디스플레이인데요. 주로 반도체를 보시면 되는데, 반도체만 따지면 3조 5,200억. 이게 상당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작년 평균이, 반도체 실적 아주 좋았던 것도 아닌데, 작년 분기당 평균이 4조 7천억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3조 5,200억 정도. 이건 계절적인 요인도 좀 있고요. 또 일회성 비용, 오스틴 공장이 중단이 된 그 여파도 좀 있죠. 여러 가지 측면 때문에 반도체 실적이 상당히 부진했다는 건데, 이게 당장은 나쁘지만 금년 2분기 때부터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굉장히 가파르게 좋아질 소지가 높다 하는 관점. 좀 이따가 마이크론 얘기를 할 때 잠깐 더 언급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에 0.54조는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고요. 자, 소비자 가전, CE는 소비자 가전인데 7,400억 정도인데, 이거는 상당히 좋은 실적입니다. 분기당 5천억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건데, 평년보다 50% 이상 신장한 것이다 하는 건데, 하지만 전체에 대한 이익 기여도가 아주 높은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IM 부분, 스마트폰 부분과 반도체 부분인데, 일단 스마트폰 부분이 반도체의 실적 부진 부분을 메꾸고도 남을 정도의 아주 좋은 실적을 냈다는 것이고, 또 반도체 실적은 1분기 실적은 안 좋았지만 2분기 때부터 확연하게 달라지며, 특히 3분기, 4분기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진다 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간 실적 전망도 함께 제시를 했는데요. 지금 토탈 매출은 11.3% 증가한 263조, 이것도 대단한데 영업이익 규모를 47조 2천억 정도로 봤습니다. 시장 컨센서스의 중간쯤 되는 것 같아요. 시장 컨센서스는 45조 내지 저 같은 경우는 50조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 그 중간 정도인 47조 2천억 정도로 보고 있다는 건데, 어쨌든 47조 2천억 정도로 하더라도 지금 1분기 실적은 이미 나와 있으니까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은 향후 분기당 평균 13조 원 정도를 해야, 그래야 47조라고 하는 연간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분기당 13조면 대단한 거예요. 2018년도 당시 최고의 전성기에 버금가는 정도의 실적입니다. 그래서 그 실적 추이는 2018년도 그 당시에 1년, 그 전에까지 따지면 2년 정도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는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는 그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반도체 실적이 가파르게 좋아지면서 내년도, 내후년도 계속 이어지며, 또 한 번에 반도체, D램까지 포함된 반도체 전성기가 또 온다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금년은 47조 정도 실적에 나온다면 내년에는 60조가 나올 거고요. 내후년, 즉 2023년 정도 되면 거의 70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70조 정도까지가 된다면 지금 현재 애플 정도 되는 실적 수준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주가도
그런 호실적을 반영하는 수순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삼성전자 주가는 20만 원을 훌쩍 넘어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조금 더 보도록 하죠. 지금 마이크론 실적과 관련돼서 참고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실적이 반영된 제1분기는 우리하고는 약간 다르게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 분입니다. 먼저 실적이 발표가 됐죠. 영업이익 규모는 12조, 12억 6천만 달러. 시장 컨센서스의 약 10% 정도 더 나왔고요.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즉 현재 지난 1분기 실적이 일단 시장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왔다는 것도 그렇지만 향후 전망, 그 실적과 관련된 동사에 실적 가이던스가 있었는데 매우 의미가 있었습니다. EPS 전망을 해놨거든요. EPS를 현재 주당순이익을 1.5 내지 1.69달러 정도 수준으로 그 범위를 설정해 놨습니다. 근데 시장 가이던스, 시장 예측치는 대략 1.1 달러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거기에 최소한 40% 정도입니다. 그 최소한 40% 정도를 능가하는 호실적 가이던스를 내놨다는 것이죠. 좀 마이크론이 실적 전망을 할 때 이렇게 허망하게 과대 전망을 하지 않는 기업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냈다는 그만큼 2분기 이후에 실적 상황이 매우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에 직결되는 내용이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한 것은 수요가 증가되는 것은 뻔한 그런 그 뉴스고요. 그것도 그거지만 당장 좀 재고가 없다고 그래요. 재고가 공급은 단절되어 있는 상태다. 조금은 단절되기보다는 공급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죠.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공급이 부족할 경우에는 장치 산업이죠. 장치 산업의 특성상 그 제품 가격은 상당히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특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 한 5개월, 6개월 현재 그 반도체 디램 가격이 올라간다고 치지만 그 올라가는 그 기울기가 가파르지는 않습니다. 완만한 상태로 올라간다는 건데, 하지만 하반기에 들면 상황이 확실히 달라질 소지가 높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삼성전자는 당장 앞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그 모멘텀이 있긴 하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 향후 2분기 넘어 하반기 되면 될수록 실적과 관련된 근본적인 이유를 바탕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제공된다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LG전자인데요. 창사 이래 최대 분기 실적에 나왔다고 하죠. 12년 만에 처음으로 갱신했다는 소식이고요. 현재 그 매출은 그렇다 치고 영업이익이 1조 5천억 정도. 지금 LG전자가 분기당 1조 5천억 수익을 낸다는 것도 신기할 정도로 상당히 많이 나온 겁니다. 보통 LG전자의 분기당 영업이익은 많이 나와봐야 1조, 보편적으로 7천억 내지 8천억 정도. 그리고 매 분기마다 MT 사업부라고 하죠. 그 스마트폰 사업부는 매 분기마다 한 1천억 내지 2천억. 그것도 적게 나와야 그 정도고요. 많을 때는 1조 넘게 손실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랬던 것인데 현재 1조 5천억 정도로 나왔단 말이죠. 상당히 좋은 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깜짝 실적이고요. 시장 컨센서스에 비해서도 25%나 현재 더 나온 그런 결과치라는 것인데,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작년 실적도 상당히 좋은 실적, 연간 단위로 약 3조 2천 정도 영업이익을 낸 것도 상당히 좋은 실적이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좋은 3조 8천, 최하 3조 8천 내지 4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3조 8천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EPS를 계산해 보면 대략적으로 14,000원 정도가 나와요. 현재 LG전자의 주가가 잠깐 차트를 볼까요? 15만 8,500원이니까 PER로 봤을 때는 그게 얼마입니까? PER이 11.5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유망한 대형주들에 비해서
심지어는 다른 굴뚝주들에 비해서도 PER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삼성전자가 거의 17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거기에 비해서도 낮죠. 그래서 PER 부분은 상당히 매력적인 수준이다 할 수 있겠고요. 더군다나 MG 사업 부분, 스마트폰 사업 부분 철수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계속되는 그 손실 부분은 해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 2분기 때부터는 그동안 상장성은 있으되 계속해서 영업이익을 창출하지 못했던 전장 사업 부분, VS 사업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이 흑자로 반전되면서 현재 그 재무제표의 부담을 덜어줄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3조 8천 정도가 아니고 4조 정도 되는 영업이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이 금년뿐만 아니라 팬데믹이나 그것 때문에 이른바 보복 효과 때문에 특히 가전이 상당히 잘 팔렸거든요. 그것이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현재 그 계속 유지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고 해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적어도 3조 5천 내지 4조 원 정도 되는 영업이익 기반이 구축된 상태에서 전장이라는 사업과 그리고 MG 사업 부분을 철수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기업의 신성장 동력과 관련된 그 역량을 로봇 사업이나 AI 사업이나 자율주행 사업이나 이런 등으로 또 뭡니까 IoT 쪽의 사업이나 다양한 미래 성장 동력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분야로 현재 역량을 모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이 제공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당연히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겠지만 현재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대략 한 15만 원 정도 그 근방이라면 무리 없이 매수해 놓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좀 드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오늘부터 시스템을 좀 바꿔서 방송을 한 첫 방송입니다. 방송의 질이 어땠을지, 음질이나 화면 상태가 어땠을지 약간 걱정되긴 하는데요. 어쨌든 계속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돼서 동의를 하시는 분들은 계속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